자, 2025학년도 10월 모의고사 고1 지문 중에 우리 준거 가격, 그다음에 외부 준거 가격 관련된 경제 지문이야. 자, 우리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배경 지식 한번 알고 들어가 볼게. 자, 이 글에서는요, 경제와 심리를 같이 결합한 그런 내용의 지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소비자의 심리, 그리고 그 가격 설정. 자, 일단 첫 번째 준거 가격이라는 게 나오는데, 준거 가격이라는 건 준거잖아. 쉽게 말해서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아, 이 정도는 비싸다, 이 정도는 싸다.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있잖니. 그것을 바로 우리는 준거 가격이라고 말할 수 있지. 여기서 예시를 보면 뭐 예를 들어서 10,000원에 주고 산 음료가 내가 느꼈을 때는 8,000원으로 요번에 뭐 세일해서 판다. 그랬을 때 싸다고 느낌을 받을 수가 있잖아. 그럴 때 여기서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준거 가격이 되는 거야. 그럼 10,000원과 8,000원 중에 어떤 게 판단의 기준이 될까요? 바로 여기 10,000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준거 가격, 싸다 비싸다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두 번째 외부 준거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광고나 가격표 등 외부 정보에 제시되는 기준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이 있어. 뭐 옷이나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때 우리가 정가 10만 원이다라고 외부에다 표시를 한단 말이죠. 정가는 처음에 물건을 출고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 모두 포함한 원래 처음에 가격이야. 이거를 우리가 정가라고 하는데 자, 7만 원에 할인을 했다라는 건 한 30% 할인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외부 준거 가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정보로 되는 것, 즉 광고 가격표 등 그 정보로 제시되는 기준이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것은 외부 정보로 제시되는 기준입니다. 자, 그다음 내부 준거 가격 보겠습니다. 내부 준거 가격은 소비자가 마음속으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가치로 형성된 그 기준을 얘기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누군가가 옷을 사러 갑니다. 옷을 구입하러 가는데 그 브랜드 옷의 값이 대충 그 기준이 서 있겠죠. 자신이 전에 구입했던 그 기준에 대해 따라. 그래서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아, 이 브랜드의 옷은 보통 얼마 정도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 이것을 바로 내부 준거 가격이 된다. 이 내부 준거 가격과 외부 준거 가격의 가장 큰 특징은 외부 준거는 어디서 제시하는 거죠? 기업 또는 물건을 만드는 회사에서 외부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내부 준거 가격은 누가 중심이 되는 거죠? 소비자가 중심이 돼서 자신의 경험과 그런 가치로 형성된 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외부 준거 가격, 내부 준거 가격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지? 준거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래 효용이라는 게 뭔지 보자. 거래 효용이라는 것은 내부 준거 가격보다 아까 내부 준거 가격 누가 설정한다고 그랬죠? 소비자가 중심이 된다라고 했죠? 내부 준거 가격보다 실제 가격이 낮을 때 느끼는 심리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 어떤 브랜드의 그 가격이 대충 경험상으로 8만 원대라고 우리가 보자고. 그런데 우리가 백화점을 가는데 그것이 세일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한 10% 세일을 했어요. 그러면 얼마니 얘들아? 10% 세일을 하면 한 8,000원 할인을 받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72,000원에 구입을 했다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나는 그 준거 가격, 즉 그거보다 싸게 샀구나 라고 우리가 느낀단 말이야. 그것이 바로 거래 효용이에요. 즉 나한테 느껴지는 심리적인 이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나한테 느끼는 이득이 뭐가 되는 거죠? 여기서 8,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거래비 효용을 한번 볼까요? 거래비 효용. 속았다고 느낄 때 생기는 심리적인 손실을 말하는 거래요. 자, 거래를 하는 비용, 거래비, 효용. 다시 한번 심리적인 손실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건 원래 정가가 이랬다고 속은 기분이야. 자, 우리가 원래 아까 그 8만 원 브랜드 있었잖니? 나는 대충 작년에 구매를 했을 때 한 8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 설정을 내적 준 거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갔더니 글쎄 물가가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라든지 가격이 글쎄 올랐단 말이야. 얼마로? 8만 8천 원으로 올랐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 나는 8천 원 더 많은 돈을 냈구나 라고 자기가 심리적인 손실을 갖겠죠. 왜냐면 옷의 브랜드는 그대로고 질과 이런 것들이 차이가 없는데 가격만 올랐다면 자신이 이게 손실을 봤다라고 느끼겠죠. 그것이 바로 거래비 효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어서 희소성의 전략에 대해서 볼게요.
오늘만 할인, 한정 수량처럼 우리 홈쇼핑 이런 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우리 소비자들에게 소비욕을 자극하는 것을 희소성의 전략이라는 거야. 오늘 아니면 못 살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소비자에게 지금 안 사면 손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니? 이 뭐 운동화가 있는데 한정판 이런 거 있잖아. 그치? 이런 거 하면 왠지 우리가 이거 사가지고 소장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니. 그치? 이것을 바로 희소성의 전략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 희소성의 전략을 누가 많이 활용하면 좋을까? 아무래도 이것은 기업이 잘 활용을 하면 좋겠죠. 자, 그럼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비문학 경제 지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즉, 이 지문은 소비자는 과거의 경험과 내적 증거가 되겠죠. 외부 정보를 바탕으로 외부 증거가 되겠지? 증거 가격을 형성하며 실제 가격이 이 기준보다 낮다면 소비자는 거래 효용을 느낍니다. 소비자가 느끼겠죠? 만족을 느낀단 말이야. 그런데 원래 그것보다 높거나 신뢰가 깨진다면 거래비 효용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것도 소비자가 느끼는 거지만 여기서는 만족을 느끼고 이득을 봤다고 느끼고 여기서는 손해를 봤다라고 상실을 봤다고 느끼는 거죠. 이때 이 기업은 바로 이런 심리를 잘 활용을 하여 그때그때 희소성의 원칙, 또 할인의 표시, 그리고 가격의 비교 전략 등을 세워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아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전반적인 그 지문의 내용은 우리가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 하는 경제와 바로 기업이 물건을 팔게 되는 바로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 그리고 어떤 심리적인 내용이 바로 이 글의 전체적인 지문의 내용이다.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한번 지문 들어가 볼게. 자, 지문 내용 한번 들어볼게요. 11번부터 16번까지고 2025년도 10월 고1 비문학 관련 지문이니까 한번 볼게요. 자, 중거 가격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 비싼지 싼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이다 라고 했어. 자, 중거 가격이 바로 뭐라고요? 비싼지 싼지 기준이 되는 가격이래요. 그래서 중거 가격은 이렇게 외부 중거 가격과 내부 중거 가격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눠줄 수 있어요. 외부 중거 가격은 제품의 정가나 할인된 가격 등과 같이 소비자의 외부 환경에 제공이 되는 가격으로 자, 우리 아까 지문 배경 지시 읽었던 친구들은 기억하겠지. 외부 중거 가격은 뭐라고 했어요? 바로 외부 환경에서 제공되는 가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소비자가 하겠어요? 기업이 하겠죠? 즉 광고나 상품에 붙은 가격표 등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시가 된다. 그쵸? 네, 기업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내부 중거 가격은 뭐가 되냐? 내부 중거 가격은요. 소비자가 과거의 경험이나 현재 구매 환경 등을 바탕으로 심리적으로 형성된 주관적 기준이래요. 자, 누가 하는 거죠? 얘는요. 소비자가 하는 거고요. 소비자가 자신이 과거의 경험이나 그리고 구매 환경에 따라 심리적으로 형성된 객관적인 가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관적이라는 거. 주관적은 모두 다 같니 얘들아? 다 생각마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주관적인 기준으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바로 가치평가가 반영이 되어 형성한다. 자, 우리 앞서서 선생님이 배경 지식에서 그거 얘기했죠? 어떤 내가 옷을 구매를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를 좋아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내가 보통 8만 원에 구매를 했어. 그러면 다음번에 내가 가서 그 브랜드 옷을 구매를 할 때 대충 가격선은 8만 원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 그지? 이것을 바로 주관적 기준이 되고 이것을 바로 내부 중거 가격이라고 해. 외부 중거 가격은 뭐라고요? 그러면 그 가격표에 이 제품은 8만 원, 정가 8만 원, 근데 할인해서 얼마 여기까지 이 기업이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외부 중거 가격이 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그렇다면 내부 중거 가격에 대한 소비자의 가치평가는 어떻게 반영이 될까? 그렇지. 소비자가 자신의 주관적인 경험을 의해서 내부 중거 가격을 소비자가 마음속에 매기거든? 그럼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될까? 기업 입장에서는 이 소비자가 생각하는 내부 중거 가격을 알면 너무 좋겠지. 그러면 가격을 대충 그 정도로 맞춰서 물건을 팔 수 있잖아. 그지? 그래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한번 보자고. 시장에서는 대체성을 가지고 있어 비슷한 효용을 제공하지만
형태나 기능 등에서 차별화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제품도 존재를 한다. 시장에서 물건이 있는데 대체성이 있는 물건도 있어.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이 있기도 한데 또한 형태나 기능에 따라 이거는 완전히 이 제품 아니면 안 돼! 라는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 그런 제품도 있다라는 거야. 소비자는 이 차별화된 가치에 바로 어디에 중점을 두겠어? 바로 형태나 기능에 따라 자기만의 주관으로 차별화된 그 가치의 제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즉, 양의 값이나 음의 값을 부여를 하는 거야. 마음속으로. 양의 값은 플러스, 음의 값은 마이너스야. 플러스는 뭘까? 내가 스스로 이득이 되겠구나. 마이너스는 뭘까? 아니야. 나는 손실이 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마음속에 부여를 한다는 거야. 주관적 판단에 따라 이렇게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을 한다. 여기까지는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여기서 누구죠? 이건 기업이 하는 게 아니야. 소비자는 바로 이런 방식에 따라 자신만의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한대. 그래서 가치와 그 기능과 형태에 따라 양의 값과 음의 값, 이득이 되냐 손해가 되냐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효용이 비슷한 거 말고요. 어떤 거요? 이왕이면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 것. 글씨 다시 써줄게요. 차별화된 가치가 있는 것에 생각을 한다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들아 버스를 타고 학교로 간단 말이야. 근데 버스 요금은 어때요? 물론 구간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거의 고정되어 있잖아. 이것은 내가 고민할 거 없어. 이 A 버스를 탈까 B 버스를 탈까 고민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은 교통수단이지만 내가 만약에 먼 장거리를 가요? 그럼 비행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어. 그러면 나의 입장에서 어떤 것이 차별화된 가치 기준으로 플러스 값이 되냐 마이너스 값이 되냐를 계산을 해서 자신이 그 교통수단을 이용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거에 대한 예시를 좀 더 들어봤어요. 여기 글의 설명 방법 뭐가 사용이 된 거죠? 예시가 사용이 됐습니다. 소비자가 돼지고기와 비교를 해 소고기의 맛이나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한다면 자, 두 가치를 비교를 하네요. 소비자가요. 뭐죠? 가치 판단은요. 이렇게 차별화된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해서 영양소가 더 뛰어나다고 판단을 한다면 소고기 자신만의 가치 기준으로 가치로 이것을 양의 값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양의 차별화의 가치를 부여해. 그죠? 양의 값 플러스 소고기의 내부 증거 가격을 높이고 반대로 육질이 떨어진다고 판단을 한다면 음의 차별화 가치를 적용해 내부 증거 가격을 낮춘다라고 해요. 음의 가격. 그러니까 소고기는 비쌀만해. 왜? 영양소가 좋으니까. 돼지고기? 이거는 육질이 별로야. 별로. 굳이 뭐 비쌀 필요가 없어. 이건 저렴해도 돼. 이런 식으로 자신의 그 가격을 조정을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차별화된 가치를 적용해 소비자는 내부 증거 가격을 낮추거나 올리거나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이러한 내부 증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관여도, 수준에 따라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형성이 또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얘들아 소비자가 얼만큼 관여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대. 그런데 소비자의 관여도라는 게 뭘까? 여기 설명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비문학을 읽을 때 얘들아 흐름을 놓치지 말고요. 여러분이 모를 만한 개념이나 뜻은요. 한 번 더 비문학에서 언급을 해주거든요. 그때 놓치지 말고 잘 보는 거예요. 관여도 모르겠단 말이야. 그랬더니 출제자는 아주 우리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죠. 관여도의 개념 얘기해 주고 있어요. 주어진 상황의 특정 대상에 대해 개인이 중요성을 지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대요. 지각한다라는 뜻은요. 알게 된다. 몰랐던 것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몰랐는데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알게 되는 거야. 그 알게 되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알거나 적게 알거나 그것을 관여도라고 하는 거야. 이는 제품을 구매하는 상황이나 제품의 특성, 그리고 소비자의 흥미나 자, 누구예요? 흥미나 관심사 등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에 기울이는 관심의 정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 관여도라는 것은 바로 그 정보를 중요성을 어느 정도 깊이 있게 아냐. 누가? 소비자가. 자, 근데 그 정도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바로 구매했던 상황, 제품의 특성,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에 따라 그 관여도가 깊냐 아니면 관여도가 그렇게 깊지 않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대요. 일반적으로 잠깐 선생님 얘기를 해본다면 선생님은요 일단 선생님은 이렇게 전자제품에 대해서 잘 몰라. 핸드폰도 모르고 막 그러거든. 근데 이제 어떤 친구들은 막 뭐 핸드폰이나 아니면 뭐 노트북이나 뭐 사양이 어떻고 막 알잖아. 그게 바로 관심의 정도가 다르다라는 거야. 그럼 선생님이 어떤 제품을 구매를 할 때 이런 관심의 정도가 조금 덜하겠지. 그죠? 아니면 어떤 소비자는 그것이 더 깊겠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어서 볼게요.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사회적 위신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야. 영향을 미치거나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 소비자의 관여는 높아진다. 관여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어. 아까처럼 뭐 소비자의 흥미나 관심, 상황, 제품의 특성 이런 것 또한 있지만요.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대. 바로 소비자의 건강이나 또한 사회적 위신에 영향을 미쳐. 또한 제품의 가격이 비싼 경우에도 관여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건강이랑은 직결되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영양제를 먹더라도 성분을 좀 더 찾아보겠지?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뭐 이런 사장님이 타는 차와 뭐 이렇게 좀 다르잖니? 그래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뭐 집을 사. 근데 이거 비싸잖아요. 한 번 구매해서 막 엄청 비싼 가격인데 이걸 대충 고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 관여도는 높아진다. 바로 이 경우 소비자는 자신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바로 어떤 경우죠? 이렇게 비싸거나 이렇게 건강이나 이런 경우죠. 자신의 바로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 제품의 구매에 대한 의사의 결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하여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을 한다. 알아보겠죠? 그죠? 얘들아. 많이 알아볼 거란 말이야. 그래서 대충 이 정도 가격이구나 라는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한대요. 이거 누가 형성하는 거죠? 소비자가 하는 거야. 자신의 경험과 가치에 따라. 반면 구매하려는 제품에 대한 관여도가 낮는다면 그렇게 뭐 중요한 제품이 아니야. 관심이 없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 이러면 소비자는 제품의 차별화 가치에 대해 크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따라서 소비자는 제품을 탐색하거나 대안을 생각하는 절차 등을 생략하고 이전에 형성하였던 내부 증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향을 띠게 된다. 아까처럼 선생님이 옷 구매 얘기했던 거 기억나니? 대충 이 정도의 가격은 뭐 8만 원 선이야? 그러면 그 정도는 뭐 늘상 있었던 거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대로 유지를 한다라는 거야. 반면에 아까처럼 뭐 집을 구매를 한다거나 자동차를 구매하거나 노트북을 구매하거나 이러면 얘들아 내부 증거 가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겠지? 뭐 하겠어요? 좀 더 대안이나 탐색을 하겠죠. 이때 과거에 구매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의 가격이 바로 내부 증거의 판단 기준이 된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제품의 가격이 저렴할 경우가 많은데 어떨 경우 많아요? 저렴할 경우 많은데 고가의 제품이더라도 반복적으로 사용해 품질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소비자는 더 이상 정보를 탐색하지 않고 기존의 내부 증거 가격을 유지하는 경향도 있다. 자, 우리가 비싼 경우에만 소비자가 좀 더 탐색을 해서 내부 증거 가격을 결정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물론 저렴할 경우나 또는 근데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경우 역시 비싸더라도 어떻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탐색하지 않고 어떻다? 내부 증거 가격을 유지한대요.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뭐가 있어요, 얘들아? 뭐 핸드폰 사실 비싸기는 해. 근데 우리 이미 알잖아. 대충 어느 정도 가격대라는 거. 뭐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구매를 해. 물론 가격은 올라가지만 그래도 좀 더 대충 그 가격선이 비싸더라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내부 중고 가격을 유지해. 반면에 아까 저렴했던 뭐 옷이나 이런 거 아니면 선생님도 자주 사 먹는 커피 이런 건 대충 가격이 저렴하면서도 늘상 이용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도 내부 중고 가격이 설정한다라는 거야. 비싸더라도 내부 중고 가격, 싸더라도 설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주 사용을 하게 된다면. 자, 여기 가문단까지 내용을 이렇게 이해를 해봤어요, 얘들아. 이해를 해봤고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내용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칸으로 지우기로 해봤거든. 한번 내용 한번 정리해보자. 사실 5문단으로 나눠진 건 아닌데 그 중심에 따라 선생님이 그냥 문단을 나눴으니까 여러분 너무 그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자고. 자, 가문단에서는 얘기하는 게 뭐죠? 바로 소비자가 어떻게 가격을 형성을 하나 기준을 세워서 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증거 가격의 개념과 종류를 제시했어요. 외부 증거 가격과 내부 증거 가격으로 우리가 구분이 된다라고 했죠. 구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죠? 네, 바로 소비자가 하는 증거 가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정보를 알려주는 외부 증거 가격, 내부 소비자가 하는 내부 증거 가격 이렇게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가 생각하는 내부 증거 가격은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 평가를 바탕으로 바로 어떤 요소로요? 심리적인 자신의 경험에 따라 심리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즉, 자기가 가치 평가를 하는 거죠. 어떤 요소에 따라? 객관적일까요? 아니죠.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형성을 한다라고 해요. 누가요? 소비자가요. 자, 그 다음 차별화된 제품에 따라 소비자가 바로 내부 증거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다라고 했어요. 자, 그 방식을 차별화 가치를 하고요. 높일 때는 우리가 양의 값, 그리고 낮출 때는 음의 가치를 부여한다라고 했어요. 양은 플러스 올리고 음은 내린다. 아까 우리 소고기랑 돼지고기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내부 증거 가격의 형성은 제품에 대한 뭐에 따라 다르죠, 얘들아? 소비자의 바로 관여도 그만큼 깊이 있게 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 대충 하냐, 관심이 있냐, 없냐, 이것을 관여도라고 하는데 이거에 따라 달라진대요. 즉, 관여도에 따라 그 중요성의 지각이 달라진다라고 했어요. 마지막, 관여도가 그러면 소비자가 어떨수록 정보 탐색을 더 많이 할까요? 높을수록 정보 탐색과 판단 과정이 더 어떻게 된다? 신중해지고요. 관여도가 낮을수록 과거의 가격 기준으로 바로 유지를 하는 모습이 있어요. 즉, 관여도가 높고 관여도가 낮음에 따라 판단 과정이 결정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어서 지문, 나문단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나문단 이어서 보겠어요. 나문단은 내용과 연관은 되어 있지만 다른 내용의 지문이 되는 거예요. 여기 나문단은 행동경제학이라는 지문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게요. 행동경제학이라는 것은 이 인간의 행동과 이런 것들이 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학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내용 들어가 볼게요. 필요 없는 제품을 할인율이 높다는 이유로 충동적으로 구매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쨌든 인간이 어떤 물건을 구입을 할 때 아까 우리 내부 증거 그 기준이 있었잖아. 나한테 이득, 나한테 뭐 손해 이런 걸로 판단을 한다고 했는데 근데 어쨌든 우린 인간이니까 충동적인 구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지.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야.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러한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소비 행태를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야. 잘못됐다라고 보는 거지. 소비 형태를 바로 거래 효용으로 설명한다. 자, 거래 효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 아까 배경 지식 갖고 와.
이때 거래 효용은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인 가치를 얘기하는데, 아, 이건 누가 느끼는 거야? 소비자가. 뭐 하는 거야?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인 가치래요. 소비자가 주관적으로 예측하는 뭐가 들어간다? 주관. 제품의 가격인 내부 증거 가격과 실제 가격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행동 경제학에서는 거래 효용이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며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내가 느끼는데 그것이 사용해서 이렇게 느끼는 가치보다 크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필요 없어도 구매하는 것을 이익으로 인식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즉 이는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인 필요 여부보다 거래 과정에서 느끼는, 바로 여기 제일 중요한 거야, 실질적인 여부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제품이 나한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뭐 하는 거다? 얘들아,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거래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이거야. 제품 구매 시 느끼는 거거든? 쓰는 과정이 아니라 구매야, 구매. 알겠지? 구매 시 느끼는 심리적인 가치가 바로 거래 효용이라고요. 알겠죠? 그 바로 거래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건데, 이때 내가 이득이거나 손실에 크게 반응한다고 보는 것을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물건에서 그 기억나니? 이런 늘상 내가 샀던 물건인데, 아까 티셔츠 값 얘기할게요. 계속 8만 원만 얘기하네. 자, 8만 원이야. 근데 백화점을 갔는데 내가 구매를 해야 돼. 근데 지금 당장은 내가 저 티셔츠가 필요가 없어. 그랬는데, 아, 글쎄, 이거에 세일해가지고, 글쎄, 7,200원에 판단 말이야. 아, 72,000원에 팔아요. 10% 할인했잖아. 그러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야? 충동적으로 구입을 한다 이거지. 그럴 때, 이 과정, 구입을 했어. 요 과정을 뭐라고 한다? 거래 효용. 그러면 난 느낀단 말이야, 심리적으로. 아, 나 되게 저렴하게 구입했구나. 너무 좋은데? 이렇게 자기가 이득을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반면에 어떻죠? 반면에 내가 물건을 샀는데 글쎄 비싸. 8만 원인데 알고 봤더니 8만 원이 아니야. 8만 8천 원이야. 이거 어떻게 되지, 얘들아? 뭐죠, 얘들아? 8만 8천 원이야. 그러면 내가 이득 봤다고 해? 아니면은 손실이 났다라고 그래? 이럴 때는 우리가 손실이 났다고 느끼는 거지. 이때는 이득이 됐다고 느끼는 거야.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거래 효용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충동적인 구매는 바로 이 거래 효용을 가지고 설명해 줄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내가 당장 사용해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쓰임새를 느끼면서 이득을 봤다, 이게 아니고요. 구입 당시 느끼는 소비자의 손실과 이득에 따라 거래 효용이 발생하고, 바로 충동적인 구매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이득이 되는 경우를 생각을 해서 충동적인 구매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갔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러한 거래 효용과 관련된 소비자의 심리는 기업의 마케팅 전략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어. 그러니까 기업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라는 거야. 대표적인 예가 바로 희소성이나 외부 증거 가격 제시를 하는 전략이다. 외부 증거 가격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어디가 정하는 거죠? 기업이 그 가격의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희소성이라는 것은 뭐야? 한정 수량 더 이상 팔지 않아? 이렇게. 먼저 희소성을 제시한 전략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바로 한정된 시간이나 수량 등과 같은 제한된 공급 상황을 정보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가 제품의 가치를 어떻게 느끼는 거죠? 높게 인식을 하게 하는 전략이다. 누가 하는 전략입니까? 기업이 하는 전략이에요. 자, 지금 정해진 이 시간, 1시간 마감 세일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는 제품을 당장 구매하는 것이 바로 거래 효용에서 이득이라는 바로 소비자의 심리를 자극하는 것이고, 특히 제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소비자가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에 담긴 제한된 공급 상황을 신뢰할 경우,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믿는 거야. 아, 이번 시간 아니면 이거 할인 못 받겠구나 라고 제한된 정보를 그냥 믿는 거죠. 이럴 때 결과적으로 제품의 가치를 높게 인식하게 되며 바로 내부 증거 가격이 높아져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라는 거야. 즉 뭐예요? 나에게 이득이 된다라고 느낀다는 거죠. 다음으로 외부 증거 가격 제시의 전략은 기업이 바로 할인된 제품의 가격을 비교 대상으로 되는 다른 외부 증거 가격과 함께 제시하는 전략이다. 같이 하는 전략이래요. 이는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비교를 했을 때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올라가겠지. 그러면 충동 구매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이때 기업이 제시하는 외부 증거 가격에는 경쟁 기업의 판매 가격인 경쟁 증거와 자신의 회사예요. 자신의 회사에서 과거에 제품을 판매했던 가격인 과거 증거가 있어요. 아,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 가격의 증거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있고요. 하나는 자신의 기업의 과거에 팔았던 가격을 비교로 세운대요. 만약 소비자가 기업에서 제시한 경쟁 증거나 과거 증거를 기준으로 자신의 내부 증거 가격을 형성한다면 제품의 할인된 가격에 대해 바로 거래 효용이 발생하게 된다라고 했어요. 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거네요. 자, 여기서 바로 충동 구매를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즉 거래 효용이 나오게 하려고 소비자의 거래 효용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와 경쟁하는 다른 선생님이 타 회사라고 할게요. 다른 회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가격 설정을 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회사가 어떤 물건이 있어. 5,000에 팔아. 그럼 타 회사는 그게 5,500원이야. 그럼 얘기를 하겠지. 여기 회사에서는 이렇게 가격을 하는데 우리 회사는 이렇게 저렴합니다. 라고 바로 무슨 증거를 세우겠어요? 경쟁 증거를 세우겠죠. 반면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타 회사가 없다면 회사는요. 과거 자신의 회사에서 팔았던 거와 지금 현재를 비교시키는 거야. 똑같은 물건이지만 과거에는 이렇게 팔았고요. 현재는 이렇게 팝니다.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현재 가격을 가지고 구입하려는 모습을 보이겠죠. 이렇게 충동 구매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해서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높이겠다라는 얘기죠. 이어서 볼게요. 또한 기업은 거래 효용이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용도 고려하여 자, 거래 효용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을 할 때 그러니까 손해를 봤다라고 느끼는 거죠. 음의 가치로 나타나는 거래 비용도 거래비 효용 그죠? 내가 뭔가 손해봤다라고 느낀다라는 거였죠. 마케팅 전략을 이렇게 수립을 한대요.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을 신뢰하지 않거나 여기서는 소비자가 외부 증거 가격, 즉 기업에서 알려주는 이런 증거 가격을 믿지 않는 거야. 오히려 소비자가 속는 느낌을 받는다면 거래 효용은 바로 무슨 가치를 나타내겠어요? 손해를 봤다라는 음의 가치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기업이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요가 있더라도 제품의 가격을 초과 수요라는 것은 그 제품을 원하는 많은 소비자, 제품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더라도 이런 뜻입니다. 제품의 가격을 소비자의 내부 증거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도록 해 거래 비용 효용을 방지하려고 한다. 이거 무슨 말일까? 우리 이러면 포기하지 말자고 했어. 출제자가 니네 모르지? 하고 한 번 더 설명해 줍니다. 자, 예를 들었어요. 예시 사용된 거죠? 예. 거래비 효용을 얘기하기 위해서 예시 사용했어요. 인기 가수의 콘서트 입장권의 수요가, 그러니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리 높아도 기업은 소비자와의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기에 입장권의 가격을 일정 가격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인기 가수더라도 얘들아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올라가.
왜냐면 그 입장권을 살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는 소비자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거래비 효용을 통해 음의 가치를 느낀단 말이야. 뭔가 내가 속고 있고 손해를 본다 느끼거든요. 그러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콘서트를 보고 싶지 않아 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근데 예외도 있습니다. 항상 예외는 있지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는 거야. 가격을 높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는 가격 인상의 바로 이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여 거래비 효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자, 거래비 효용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죠, 얘들아? 자, 물건을 살 때 소비자가 바로 뭐예요? 이렇게 음의 값어치를 느낀다. 즉, 손해를 봤다라고 느끼는 것을 얘기한다고 했죠. 손해. 아이고, 글씨.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한다, 얘들아? 기업은요, 바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재료비 상승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올렸습니다. 라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지문을 봤고요. 자, 지문을 이해한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요. 다른 친구들은 문제 이어서 갈 거니까요. 문제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이 영상은 선생님이 뒤에서 다시 찍어서 보내줄 거고요. 자, 그 남은 단 한번 정리해 볼게. 나에서는 행동 경제학 관점에서 본 소비자의 심리와 기업 전략에 대한 내용이야. 그래서 우리가 불필요한 제품을 충동 구매하는 이유를 거래 효용으로 설명을 한다고 했어. 왜 소비자는 이렇게 물건을 구매를 할까? 즉, 거래 효용에 대한 것은 소비자가 갖는 심리적인 이득을 말하는 거래. 그래서 음액값과 양액값도 나눠줄 수도 있는 거지. 거래 효용은 내부 증거 가격과, 즉 소비자가 설정을 하는 내부 증거 가격이죠. 실제 가격에 차이가 생기며 소비자는 이득 그리고 손실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어. 왜 그러냐면 내부 증거 가격을 소비자는 이미 마음속에 새기잖아. 그리고 실제 가격에 차이가 있어. 만약에 저렴하다면 이득, 그리고 더 비싸게 자기가 손해를 봤다면 손실에 따라 나눌 수가 있죠. 기업은 소비자의 거래 효용을 자극하기 위해서 바로 희소성 제시의 전략을 활용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한정 판매 그리고 제한된 정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업은요, 이렇게 외부 증거 가격을 제시 전략을 사용을 하여 이렇게 거래 효용을 높이는데요. 이때 외부 증거 가격, 그러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 즉 소비자가 내부 증거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는 외부가 중요하잖아. 이럴 때는 같은 것을 팔고 있는 다른 경쟁 회사의 증거 가격을 설정해 주고요. 아니면 본인 자회사의 과거의 가격을 설명해 준대요. 그리고 할인을 정확하게 표시를 통해서 거래 효용을 높인대요. 마지막으로 기업은요, 소비자가 이렇게 속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거든요. 즉 거래비 효용. 얘들아, 거래 효용과 거래비 효용은 좀 다릅니다. 거래 효용은요, 이게 소비자가 손해를 봤다, 손해를 보지 않았다, 거래 시 느끼는 효용이에요. 자,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가격을 보호해야 된다, 조정하거나 만약에 가격을 올렸어요. 인상 이유를 바로 명확히 설명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신뢰를 얻고요.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라고 했어요. 여기까지 내용 설명 끝났고요. 자, 문제풀이 영상 이어서 볼게요.